이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하도 시장이 불안전하고 해서, 그 균형 가격이라는 것들을 하나 마련해 봤어요. 균형 가격. 그래서 페어밸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경매 시장이 매 월마다 열리거든요. 한 번씩. 근데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이 접근도 제한적이고 공개도 많이 안 해요. 어디서 샀는지 팔았는지 저희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사가 얼마 사고 산업부를 얼마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도 2달 전 거 발표해요. 지금 보면 이제 2달 전 데이터밖에 안 돼요. 최근 거는 이제 레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하고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저희가 마켓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객관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경매 시장이다. 경매 시장은 매월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보 입찰을 100개 했는데 실제로 낙찰된 거는 뭐 5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업체들이 많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면 현물 시장도 가격이 빠지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급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상황이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논점을 바꿔서 여기까지 질의 있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규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제 시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켓을 만들어낸 그 시장이고, 그래서 2015년 1월 달부터의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성적표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 유럽이랑 우리나라 탄소 배출 그 가스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놓친 것들 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단은 그때 저기가 있었어요. 왜 8,640원인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나라 시작할 때? 유럽 시장이 그때 낮아가지고 거기다 유로 환율 곱하니까 한 8,000 얼마쯤 돼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참여자들은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가격도 유로처럼 이제 막 가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의 어떤 마켓 구조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 그 순진한 차원에서 마켓을 보면 그렇게들 생각하죠. 걔네가 뭐 50유로 가면 우리도 뭐 5만원, 6만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뭐 10만원 가까이 막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켓 구조가 달라요. 이 에너지 탄소 시장에 대해서 마켓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가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고, 유럽은 시장이 27개 국가들이 전력 시장, 탄소 시장, 이거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수출입이 다, 그리드가 다 돼,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가격들은 철저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전력 시장, 석탄, 가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탄소거든요. 라인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파생 상품 베이스로 운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발전사가 한 2만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제가 요만한 것까지 다 해서 유럽 전체. 그럼 그들이 그 완전 경쟁인데 전력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싸게 팔고자 하는 그 경쟁이 치열하게 만들어내는 가격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가격하고 우리나라 하나의 그리드 여기에서 발전 5사들 정부 입김 받고 뭐 전력 가격도 통제하고 REC 가격도 뭐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격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뭐 국가 REC 공급해서 좀 가격 내리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독과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럽 시장에서 좀 재미난 거는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지금 몇 시쯤 됐어요? 31분. 예.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시장은 다 어떤 수급에 의해서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해요. 모든 시장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시장이든 모든 웬만한 에너지 이론 시장 그런 것들은 다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 탄소 시장에서 이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이론 가격에 대해서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럼 유럽 시장에 있어서 이들도 그 전력을
공급하는 주 에너지원은 뻔해요. 전체로 봐서 석탄은 가스예요. 나라마다 원전이 있고 신재생이 있고 다 다르지만은 전체 평균 내면은 여전히 석탄은 가스 발전이다. 그리고 이 27개 나라들이 만들어내는 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고 석탄 가격이 가스 가격이거든. 27개 나라들에 대한 전체 평균이 이제 석탄 가격. 이제 나라마다는 다 있는데 글로벌하게 유럽 쪽에서 통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의 가격은 또 따로 다 있어. 나라마다도 있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론 가격은 석탄하고 가스 간의 휴열 스위칭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휴열 스위칭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석탄을 태우든 가스를 태우든 우리 회사가 얻어갈 수 있는 영업 마진이 0이 되게끔 해주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정의상 그렇고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가스가 있는데 얘는 탄소 배출 없다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가스는 메가와트 아워당 만약에 100이다라고 표현해요. 100이다라고. 석탄은 탄소 배출이 있고 싸요. 가스보다. 얘는 뭐 메가와트 아워당 만약에 70이다 라고 그러면 양쪽 다 100배기 되기 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가 될까라는 거거든. 30이잖아. 그게 유럽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30이 이론 가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소름 끼칠 정도로 유럽에서는 이렇게 작동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쪽 데이터 가지고 다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번에 러우 사태 터졌을 때도 보면 탄소 배출 가스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가스 가격은 저점하면 2,350% 올랐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가스 가격이 엄청났거든요. 유럽 쪽에 호가되고 있는 것도. 그 올라가니까 탄소 배출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탄소 가격. 왜 멈췄냐면은 걔네는 페널티가 딱 있거든요. 걔네는 톤당 100유로로 막혀 있어요. 거기 딱 다다르고 근사하니까 가스 가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딱 멈춰요. 여기서 왜 가스 가격이 오르는데 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왜 올라요? 라고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가스 가격이 막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 더 싸요. 그죠? 얘는 2000 몇 프로, 얘는 500%밖에 안 올랐거든. 그럼 시장에서는 발전에 있어서 선호하는 원료가 석탄이 되겠죠. 그럼 석탄에 대한 것들이 매수가 많아지면 많이 떼니까 탄소에 대한 그 수요도 이제 증폭될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럽 시장의 아주 정확한 그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그 투자 지표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 시장에 뭐 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뺐는데, 뭐 말씀 주셔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시장, 석탄, 가스, 탄소 이 라인업으로 해서 마켓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제로 휴열 스위칭, 조금 말씀드렸던 아까 30에 대한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톤당 한 8만 원이 돼요. 지금 9천 얼마밖에 안 돼. 엄청 싸죠. 그래서 발전회사들이 보는 원가에 대한 그 자기네들에 대한 원가 구조를 탄소를 통해서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럽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그런 작동이 안 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질이 또 있어요. 어려웠어요. 휴열 스위칭을 오늘 꼭 가셔서 그거는 따라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탄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 가격이 휴열 스위칭은 다른 건 모르셔도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석탄 쪽, 가스 쪽 발전이 대한민국은 한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쪽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자, 이거는 그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왔습니다. 볼러틸리티 카본 마켓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게 왜 갑자기 작년부터 자발적 배출권이 왜 그렇게 붐업이 됐냐. 사실은 2000년도에들도 있었어요. 그 뭐 EU ETS, 유럽의 탄소 배출권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그냥 뭐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것들에서 매수가 있고 그런 시장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교토 끝나고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뭐 저기 보시면은 뭐 아티클 6.2, 뭐 6.4조 저런 그 조항들이 있는데 저 조항의 서브 컨트랙트로 해서는 자발적 배추권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크레딧을 가지고 좀 더 활용해라 라는 그 여지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저 얘기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도 뭐 붐업을 타서 이제 여러 가지들 하죠. ESG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우리 여기 타이틀이 ESG 타이틀이 아닌가요? 아, 저기 끝에 ESG 타이틀이 있네. ESG 타이틀에 대해서 보시는 그 시각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뭐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현대에 있었을 때 보셨던 그 임원분들하고 자주 뵀는데 그분도 이제 이쪽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이제 평가하시더라고요. E는 알겠다. 환경, 뭐 탄소 다 좋다. 탄소 중립 뭐 해야 된다. 2050 어쩌고 저쩌고. S는 뭐냐, G는 뭐냐라는 질을 하세요. S는 소셜인데 이거는 그냥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만 잘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G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뭐 회사법, 상법 뭐 여기서 다 커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법에 과연 ESG에 대한 업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주세요. 상당히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 어프로치 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사실은 E만 잘해도 웬만한 SG까지 다 커버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 자발적 크레딧을 만들어내면은 얘가 쓸 수 있는 우리 중소업체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저게 좋은 옵션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제3자를 통해서 조금 그 만들어낸 그 배추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한 우리들이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에도 팔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레딧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 크레딧이 있게 되면은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서 내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내 맘이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국가에다가 팔 수도 있겠고 삼성전자한테도 팔 수도 있겠고 뭐 ESG 경영 뭐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크레딧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코르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코르시아라는 게 있는데 항공사들이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그 에미션 배출이 상당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을 때는 별론데 올라갈 때 특히 이륙할 때 이거 내려갈 때 배출이 커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항공 뭐 국제 기구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카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탄소 크레딧에 대한 것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게 코르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권을 이용해서 우리 항공협회 글로벌 항공 업종은 이렇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든 게 코르시아고 IMO도 있어. IMO 배가 다닐 때도 이제 그런 크레딧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유럽에 들어올 때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발적 배추권은 말 그대로 뭐 어느 업체에 이제 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ETS 쪽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할당받았는데 95개만 내가 뭐 확보했어요. 나머지 5개를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걸 가지고 5개 메꿀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해외에서 끌고 온 거 국내에 쏜 물량을 살 수도 있겠고 꼭 할당 배추권만 사지는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배추권에 대해서 외부 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5개는 쓸 수 있다라는 그 제도적인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큼은 해외 시장 쪽에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발적 배추권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자발적 배추권 크레딧은 조금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스탠스고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크레딧이라고 또 있어요. KOC라고 외부 감축 실적에 대한 크레딧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5개를 쓸 수 있다. 자기네 환경부가 인증한 거니까 쓰겠다.
다른 기관들이 그거 5개 만든 것에 대해서 쓰겠다 하면 뭔데 안 된다. 그것도 좀 그렇죠. 같은 크레딧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7,500만 톤에 대해서 자발적 크레딧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흡수원도 있고 뭐 조림 부분 있고 탄소 포집에 대한 사업도 있고 국제 감축, 뭐 해외 시장 나가서 감축한 거 끌어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7,500만 톤 정도는 자발적 크레딧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법적인 버짓은 저렇게 있다. 공식적인 버짓은. 근데 그 외에 이제 업체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ESG를 뭐 해야 된다고 이제 업체들이 SK부터 해서 많이들 하니까 그쪽에 대한 매수세는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업체들이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기술만 있고 원가가 감축 원가가 상당히 싼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하셔요. 그러면은 가외적으로 비즈니스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게요. 그 규제 시장에 대한 가격이고 글로벌한 탄소 배출권 가격이고 이거 할당 자발적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에요. 여기서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또 벌어졌냐, 그리고 자발적 크레딧 가격이 왜 밀렸냐라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교토 체계 하에서는 CDM 사업에 대한 것들을 유행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졌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에 13.5%는 유럽에서 이렇게 활용이 됐었어요. 교토 체계 하에서는. 그래서 파리 협정 나오면서 이 스킴이 다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풀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발적 시장으로 다 넘어왔고, 자발적 시장도 가뜩이나 많았는데 CDM 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다 일로 넘어오니 공급이 엄청 많아졌겠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한.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그러면은 파리 협정이 돼가지고 이 남아도는 자발적 크레딧하고 CDM 사업에서 얻어낸 CER 그런 것들에 대한 크레딧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 쪽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수요처들을 계속해서 이제 마련하려고 이제 노력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그 자발적 크레딧에 대한 용처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 공급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2008년도부터 이렇게 끊었는데 샘플이죠. 같이 갔었어요. CER이라는 것들은 CDM 사업을 통해서 얻은 크레딧이고, 이외에는 유럽 쪽에서 할당된 배출권이고, 근데 중국에서 CER을 만들어서 13.8개만큼은 유럽 애들이 써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동조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저 스킴도 다 깨져 있고, CER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20년도까지만 상장됐고 다 클로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있어서 어떤 좀 커다란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의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국제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 국가들이 한 197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많거든요. 유엔에 다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